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답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좀 이슈들이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좀 잘 쉬진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유튜브 하나 찍어서 올렸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저녁 때 세게 좀 얘기했고, 네. 화요일 날도 좀 세게 얘기했고, 네. 왜 안 사시냐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 뭐 헝다그룹 얘기들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타이틀은 조정기간 기회 살리는 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미국 시장 얘기하기 전에 중국부터 얘기를 하시죠. 헝다그룹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헝다그룹이 리먼 사태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뭐 헝다그룹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능성 5%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가지만 비슷하다,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라는 기업이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 기업이라고 칩시다. 네. 우리나라가 터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부채가 너무 컸어요. 그때 터졌었을 때가 GDP로 계산했을 때 한 138%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부채 중에서 대외 부채의 비중이 너무 컸고, 네. 그다음에 또 숏텀 부채가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망가뜨려 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계 금융기관이 롤오버를 안 시켜주면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국은 정부 부채의 문제도 없고 가계 부채의 문제도 없습니다. 네. 근데 기업 부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터졌을 때가 138%니까 훨씬 더 높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외 부채가 지금 중국은 외환 보유고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의 이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로 보면은 옛날에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중국 자체 내에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이란 말이죠. 그럼 다 위헌해요. 거의. 해외 부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안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터졌던 이유가 사실은 헝다그룹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 정부가 이걸 커버를 못하느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중국 정부의 페이버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하이힐드의 금리가 많이 치솟기는 했죠. 14%대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건설 회사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죠. 보시면은 이제 탑 10을 다 더해도 전체 마켓시어의 3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론 컨solidation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헝다그룹이 2위입니다. 중국 GDP 한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그때 헝다그룹의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interest cover ratio라고 하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캐시플로예요. 네. 게다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얘네들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보다도 안 빠지고 있죠. 네. 이때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 구간인데 이때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부동산의 문제로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캐시플로우의 문제라는 건데 그 캐시플로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어려웠던 중국 시장에서 정말로 어려웠던 부동산이 어려웠던 때는 저기 보시는 차트 2015년. 네. 저 때는 진짜 위험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네. 근데 기억하시죠? 2014년, 15년 이때 중국 증시 폭등했었던 거. 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을 들여다볼 때는 조금 물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국 숫자 누가 믿냐. 못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숫자를 안 믿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중국의 어떤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이 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왈부왈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정부 부채가 GDP의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66.8%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헝다그룹을 자국 국유화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GDP의 몇 프로죠? 2%. 예,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네. 그리고 또 부채 거의 대부분이 다 국내 부채니까.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것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네, 지금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 이 숫자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어쨌든 숫자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숫자를 믿는다면 61.7%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는 케이스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네.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믿는다면은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머니볼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장은 만약에 부동산 폭락 시장이 한번 지금 땅 와버리면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107%인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중국 총 부채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335% 수준. 근데 이건 외국계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숫자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숫자를 보고 있을 때 좀 웃어요. 왜 웃냐면 여기 보시면 녹색이 있죠. 금융 섹터. 그 비중이 제법 커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금융 섹터의 부채를 카운팅하는 거는 더블 카운팅인 건 아시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제 이런 겁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죠? 그게 하우스홀드에 잡힐 거고 난 파이낸셜에 잡히고 그렇게 잡히겠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파이낸셜 섹터는 어떻게 잡히죠?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럼 그건 두 개를 다 더하면 더블 카운팅인 거죠. 중복이 되네요. 중복이 되죠. 그래서 그걸 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 세 개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의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280%에서 290% 정도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미국 대비해서 계산했을 때 약 한 3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네.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높지 않아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높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 터지려면 먼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먼저 터져야죠. 근데 결국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고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터질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기업 부채인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했고 중국 자체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한 게 아니고 또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전체 기업 부채의 거의 50% 이상이 공유 기업들, 정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숫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부 부채 비율이 66.8% 플러스 160% 두 개 더하면 뭐 거의 한 220% 정도 되죠. 근데 미국을 그렇게 더하면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완전히 낮아빠뜨리려면 이런 숫자들이 확실하게 전 세계에 믿음을 줘야지 그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걸 흔들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알아서 얘네들을 구제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블랙락, 그 다음에 또 UBS,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대부채를 좀 들고 있어요. 네. 이 그 항생그룹 관련해서.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헤어컷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요즘에 최근에 더 샀거든요. 중국 정부랑 자꾸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기업 부채의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저도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는 계속 요의주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절대로 먼저 하려고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도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중국에 처음으로 갔던 게 제가 이 금융시장을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었지만 2011년에 처음 중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199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10몇 년 뒤에 그죠? 중국에 갔었을 때고 그때만 하더라도 항상 듣는 얘기는 중국의 뭐 부실채권 문제. 항상 중국의 문제는 부실채권 문제고 뭐 사회주의 국가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제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에 갔었겠죠. 그래서 2011년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총 부채 비율이 얼마고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고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고 기업 부채 비율이 얼마고 이게 그럼 언제 터질 수 있고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고 대부채가 얼마고 그걸 그때부터 들여다봐서 언제 터질 수 있을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 년째? 네. 예, 10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제가 10년째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너무 쉽게 다들 헝다그룹발 리먼 사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정말 네. 뭐 아무튼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션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세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죠. 중국 위안화와 달러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 위기가 터지려면 이 환율이 지금 치솟아야 돼요. 네. 전혀 치솟지 않고 있고요. 위안화 약세로 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전혀 약세로 가지고 있지 않고 국채 금리가 취소해야죠. 근데 아까 보시면은 이제 하이힐드 쪽은 올라가고 당연히 하이힐드는 올라가야 되겠죠. 하이힐드가 고위험. 고위험 채권, 이제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네. 이제 투자 부적격. 네. 네. 그쪽은 당연히. 근데 오히려 그 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 비율과 정부의 금리와 이쪽 금리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거는 훨씬 아주 안정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을 전 세계가 믿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다음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한 1% 수준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쪽 부분이 사실 환율이 깨지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고 이 국가가 휘청휘청 하려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막 치솟아야 되는데 미국보다 더 낮아요. 그죠? 미국은 지금 뭐 5점 몇 프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국은 제가 볼 때 쉽게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총알을 지금 소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공업기업들의 이익 추이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1월부터 7월 달까지 이익 증가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왜 망하죠? 네. 사실 헝다그룹도 순이익이 줄어들긴 했었지만 이게 캐시플로우 상의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거지 네. 적자의 회사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껴있다 정도로 네. 저는 판단하고 그 정치적인 요소가 미국에서의 공격이 아닌 중국 자체 내에서의 어떤 자기네들 판을 깔기 위한 뭐 지금 뭐 그 공유화 시대 뭐 공유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예대율. 이 예대율이 100%가 아닌데 터진 경우는 없어요. 네. 물론 이 숫자를 못 믿는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 숫자가 거의 90% 100%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터진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예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 네.
우리나라가 터졌을 때가 120%. 대출이 더 많이 나갔다는 네. 얘기죠. 미국이 터졌을 때가 거의 100% 넘었었을 때. 네. 지금 78%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GDP를 계산할 때 이 대출이 보통 대출 금액이 GDP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팩터가 있어요. 네. 멀티플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곱하기 2 하셔도 되고요. 뭐 1.5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 가면 터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 78에서 100 가면 22%가 남았죠. 네. 곱하기 1.5 하시면 거의 30몇 프로죠. 네. 그걸 앞으로 GDP가 30몇 프로 더 크고 나서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의 붕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대담하신 거예요. 그런 숫자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그게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걸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물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의 숫자를 못 믿으면 할 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GDP의 규모가 14.7조 달러죠. 그 다음에 대외부채가 2.4조 달러예요. 근데 외환보유고가 3.23조 달러다. 이런 숫자일 때 터진 건 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왜 터졌죠? 외환보유고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 IMF 구제 금융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 아르헨티나든 지금 최근에 나타난 아르헨티나 금리가 얼마죠? 40%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해서 팔을 비틀어도 지금 중국은 안 무너집니다. 네. 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헝다그룹 관련돼서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얼마나 걸려 있냐 봤었을 때 애시모 그룹, 블랙락, UBS, HSBC. 사실 이 규모 다 더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크지도 않고요. 블랙락이 지금 얼마를 운영하고 있더라?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가지고는 뭐 거의 뭐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더더욱이나 지금 중국의 인터뱅크를 갖다 15라고 하거든요. 근데 15의 금리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죠. 은행 간 오버나잇, 네. 은행 간의 금리인데 오버나잇이 2.1%, 1년이 2.7%. 아까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죠? 정부 10년 국채 금리가 2.8%더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중국이 약간 기업들 길들이기를 온 사방팔방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네. 아, 어느 시점에서 저렇게 이 핸즈온을 하면 나중에 참 힘들 수 있을 텐데라는 걱정이지만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부가 모든 전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 중국 정부의 파워가 지금 너무 휘청될 만한 어떤 상황이다. 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터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럽 정부보다도 훨씬 강하고 지금 현재 제 느낌은 일본 정부보다도 훨씬 강하고 네. 거의 지금 미국 정부랑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부인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쉽게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위스. 이게 이제 얼마나 양적 완화를 했냐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GDP보다 높게 했죠. 그다음에 이게 비교제 일본. 그죠? 겨우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두 군데.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둘만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 보고 너네도 문제 있잖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네 지금 현재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환율이 상대적으로 네. 이쪽이 절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을 이유를 들 때 사회주의 국가 얘기를 들면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유럽발에서 그 화웨이가 아니구나. 샤오미 네. 핸드폰이 지금 어쨌든 또 문제가 생겼다. 네, 문제가 뭐 네. 무슨 뭐 네. 보안상 문제가 네. 생겼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편먹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워낙 지금 맷집이 좋다 보니까 그걸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못 받아낼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핸즈온을 하면.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전혀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진다고 자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핑계 될 거 없다가 이제 나중에 핑계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글로벌 부채가 문제가 아니냐. 근데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부채의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더 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산 가치가 꺼져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블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가치를 높여주면 돼요.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보다도. 근데 그걸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정부 글로벌 부채 비율이 전분기에 362%였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353%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체 규모는 커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GDP의 성장 속도가 훨씬 부채의 성장 속도보다 높았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산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부채 비율의 숫자를 2차 세계대전 때도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GDP의 120% 수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부채의 사이즈가 줄어서가 아니라 GDP의 성장이 막 10%씩 더해지니까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푸는 게 맞고 그게 미 연준이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GDP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정책을 쓰겠죠. 네.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고 하면 자기네 경쟁력만 떨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헝다그룹이 망가지면서 뭐 금리가 치솟고 환율이 깨지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팍팍 떨어지는데 네.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발의 부동산 위기, 그게 리먼 사태,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위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숏을 때리고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전략은 오래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만 아닌 것 같아 보이면 딱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방금 나왔던 뉴스가 이자를 준다더라. 아니면 뭐 중국 정부가 이걸 인수를 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땅 터져버리면 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헝다그룹발 금융위기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춘 베팅을 한다. 누가 하고 있죠? 마이클 베리. 예, 저는 그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게 그때 그 금융위기에서 돈을 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네. 그때는 미국은 당연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사태에 레버리지 상품을 왕창 더했고 여기에 정부 부채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비율을 다 봤었을 때 큰 위기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금리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예. 근데 지금 중국을 계산을 하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믿는다면 그렇게 연결돼서 터질 가능성은 그때의 2008년과 비교했었을 때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앞서 잠깐 그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국이 이제 IMF 터지기 직전에 한국은 대외 부채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너무 단기로 자금을 땡겨가지고 갚아야 되는 게 바로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딱 맛있는 떡밥이 떴으니 이걸 안 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닥쳤다. 근데 이제 중국은 전혀 입장이 다르다. 해외 자산 달러 부채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영국은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패가 보이면은 국제 자금들이 진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글쎄요. 그 공격을 하는 거는 내가 패를 썼을 때 네. 내가 공격을 했었을 때 그쪽이 자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공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로스가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공개했었을 때 흔들면은 흔들리겠네 하는 게 보였으니까 예, 하는 패가 거죠. 보였죠. 예. 그때 완전히 보였으니까. 예. 근데 중국은 지금 패가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네, 그쵸. 이거를 때려봤자 바위를 달걀로 치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소로스가 막 얘기를 해도 중국 정부는 그래 너 지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2011년에도 그랬고 13년에도 그랬고 네. 지금 점점 더 조금 이제 그 바위가 단단함이 좀 약간 수그러지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안 흔들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예를 드셨던 것 경우는 이게 또 too big to fail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나요? 그렇죠. 글로벌 GDP의 20%. 예. 우리나라는 IMF 때 아이고. 1%도 안 되는 네. 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죠. 그리고 대외 그다음에 중국보다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 그때 IMF 터졌었을 때 제가 리캐피털리제이션 리포트를 수백 장짜리를 만들었었고 은행마다 어떤 식으로 BIS 비율 뭐 부실 채권 어떻게 롤오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리포트 보내달라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무슨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정말로 좋은 예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렇게는 안 해야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가계부채도 아니었고 정부 부채 문제도 아니었고 네. 딱 기업 부채 문제였는데 기업들이 대외 부채를 너무 많이 썼고 게다가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 네. 그래서 그냥 부채를 일으키는 게 자본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부채 비율 평균이 그때가 200 몇십 %였어요. 네. 근데 금리가 10 몇 %였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이 금리가 뚝 올라가 버리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중국의 입장에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1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다 들어가 보셔서 평균적으로 중국의 부채 비율을 기업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때 200%라고 얘기했잖아요. 70%밖에 안 네. 나요. 상장 기업들은 훨씬 더 낫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그거를 잘 가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안 가려진 부분이 국내 부채라는 거죠. 네. 해외에 가져가면 그걸 다 보여야 되잖아요. 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해외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애들이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숫자를 또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알리바바든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큰 애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중국발 위기가 터지려면 정말 중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예견되지 못하는 지금 중국의 제갈공명이 있는 누군가 있겠지만 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터질 부분이 생겨야지만 터지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그것을 베팅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중국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한참 동안 했으니까 추석 연휴 동안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 관심도 많았잖아요. 네.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결국 중국발 걱정으로서 휘청했죠. 월요일 날 홍다그룹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어떤 이 흔들림을 보시면은 뭐 2%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한 5%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9월달, 10월달이 좀 안 좋다. 그렇지만 모겐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20% 조정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죠.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왜 20%를 20%는 완전 큰 조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간 빈도수예요, 저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하강 국면을 계속 맞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온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골디락스 구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냐면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석탄 가격 급등, 그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의 주범들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풍력 발전이 유럽 쪽에서 급격하게 20% 수준으로 줄었었다. 바람이 덜 불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맞아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이랑 신재생 에너지 다 버리고 다 일로 되돌아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바틀렉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트랜지션에 있었을 때 그게 스무스하게 원래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산업이 이제 도태되고 다른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서 이게 삐거덕거리니까 이쪽 옛날 산업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튀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게 뭐였죠? 미국에서는 가장 심각했던 게 뭔가요? 중고차. 아, 중고차.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빨리빨리 커버가 안 네네. 되니까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이쪽 가격이 튀어서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빨리 생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이 더디면 더딜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 발전이 더디면 더딜수록 네네. 당연히 이쪽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보시면은 과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빠르게 바뀝니다.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다 내려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목재 가격. 폭등을 했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이렇게 폭등했던 대부분의 이런 트랜지션, 그러니까 변화에 있어서의 가격들 상승 부분들이 다 되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CRB 인덱스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이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51% 수준, 63% 수준이면 결국은 이 가격이 앞으로 하향 안정화된다고 판단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6개월 뒤가 제일 높았고 지금이 덜 높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더 낮아지고 네. 또 6개월이 지나면 더 낮아지고 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걱정을 조금씩 제 전략에서 줄여나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가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여전히 2008년 고점 대비해서 50% 수준이고 2011년 고점 대비해서 64% 수준이고 앞으로 3분기 말에 6%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1년 뒤에는 14%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면 결국은 원가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보고 있는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치 추이를 보시면은 과거 11년 골디락스 구간 동안의 2.25% 평균이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2.1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연준의 그 발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024년은 인플레이션이 2.1%로 이제 낮게 형성을 시켰지만 네. 올해 말 기준으로는 한 4.5%인가로 이렇게 상당히 높였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시적이라고 했던 기준으로 보건데 4.5%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연준도 인플레이션은 저는 그래도 미 연준이 금리는 전혀 안 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2% 밑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과거에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15% 20% 급등을 하는데도 미 연준이 금리 안 건드렸고 왜? 부채 비율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 그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노미널 GDP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지켜보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 예상했고 결국은 떨어졌고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궁금증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행동이 굉장히 굼뜨거든요. 오늘도 발표를 안 했어요. 테이퍼링은 오늘쯤 해도 되는데 이 11월에 할게 했어도 되는데 하긴 할 건데 11월이라는 얘기를 또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고 조금 당겨지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도 2022년에 한 번 정도 하던가 말던가 뭐 이런 정도 한 번 정도 하는 수준이고요. 절반이 할 수도 있다라고 됐죠. 이제.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저 집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이제 일시적인 것들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뭐 목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연준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그냥 받아 먹고 갈 모양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미 연준은 네. 절대로 프리액션 안 할 거라고. 리액션을 할 거라고 얘기했죠. 네. 네.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지켜보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고 금리 안 건드릴 거고 테이퍼링도 아주 조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속도가 과거에 있었던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테이퍼링, 2015년에 금리 인상 이 긴 기간에 거의 6년 가까이 걸린 기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그 케이스 대비해서 훨씬 빨라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빨리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등등등에 자꾸 갖다 붙이지만 제가 보는 미 연준이 지금 하는 액션을 보고 있으면 그때하고 그때의 잘못된 미스테이크를 또다시 한번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데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미 연준의 입장에서도 네. 먼저 해서 흔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네. 꼭 굳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가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또 고맙게도 지금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유럽은 뭐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경쟁력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단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은 매번 얘기하지만 프리액션은 안 할 거고 리액션을 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동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런 모습만 보일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쪽 분은 이 얘기했다가 저쪽 분은 저 얘기했다가 아무튼 저는 2022년에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제 비율을 바뀐 건 없고요. 20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시각이고 많은 분들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빨라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좀 끼워 맞추기를 좀 해보면 보통 미국 증시가 4년 대통령 임기제를 보시면 첫 해 장 좋고 네. 둘째 해가 가장 안 좋고 셋째가 가장 좋고 네. 그다음 넷째가 두 번째로 좋고 그러니까 첫째는 좀 좋고 네. 둘째는 안 좋고 셋째, 넷째 좋다 이렇게 보면 지금 첫째였잖아요. 네. 둘째 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될 거라는 어떤 걱정을 한다면 그 전 6개월 정도까지는 보통 시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커렉션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꼭 봤었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여기 인플레이션 안정을 찾는 모습까지 같이 나와버리면 결국은 다시 또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2022년이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끝이다. 뭐 아주 20%의 뭐 급락이 올 거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쨌든
그 미연준이 자꾸 지켜보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고용 쪽. 네. 고용 쪽의 숫자가 지금 어떻게 진짜 될 거냐. 회복하는 건 맞는데 속도 더디다. 예. 그리고 이 직장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 수급이 안 맞다. 네. 계속 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민간 고용 수 늘어나는 폭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노동 참여율 자체가 회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던 것 중에서 풍력 발전이 20% 갑자기 줄어서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이 올라갔다. 네. 자, 그죠?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금액이 지금의 2배, 3배, 4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빠르게 떨어져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 네. 그러면 전체의 에너지의 비용 자체가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높을 수 있으나 장기로 봤을 땐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전기차가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2050년이 돼야지 전체 자동차 시장 중에 절반이 전기차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 뒤에 전체 중에 50%가 전기차가 됐다.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확 죽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연준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전 세계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신산업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중에는 디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먼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금리를 올리겠다. 아니 난 못 그래. 이렇게 아니, 되는 거죠. 연준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겠죠. 통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이제 자동차 전기차로 바뀌면 그 스마트폰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동차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니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골디락스 구간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 했고 금리를 올려봤더니 인플레이션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가속화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우리 4차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속화됐다면 이때가 완전히 피크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 보시면은 이 3차 산업혁명이었나요? 2차 산업 어쨌든 1948년, 56년 이때 요걸 쭉 보시면은 그때 급격하게 그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죠. 예. 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버린 거죠, 문제가. 네.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전 깜짝 놀랐어요. 글로벌 부채 비율이 1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한 네. 분기에. 이건 놀라야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왜 글로벌 부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숫자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앱솔루트 숫자, 그러니까 실질 부채 규모가 200조가 300조가 됐다.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이게 50%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네. GDP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게 300 아까 아무튼 10% 거의 10%포인트가 1분기 만에 떨어졌잖아요. 이 속도가 단다면 이거는 이제 부채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용 참가율이 네. 우리 코로나 이후로 뚝 떨어진 다음에 제대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몇백만이 더 고용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냥 적절하게 나오면 그냥 테이퍼링 할게라고 파월이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가지인데 질문은 그러면 이제 고용을 신경을 안 쓸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참여율 낮거나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고용의 수준이 뚝 떨어진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후자이면 고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아무리 봐도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금리는 안 오르겠죠. 네, 테이퍼링은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는 거니까. 네. 누가 뭐 채권을 사줘요 정부에서. 그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미치는 것은 금리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미 연준이 그 금리를 언제 건드리느냐, 그리고 언제 미 연준의 금리가 2%까지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큰 붕괴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그냥 정말 신중해 또 신중해. 아까 제가 중국 부채 비율을 10년째 계속 지켜보면서 안 터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 연준의 입장에서 똑같이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갈 거라는 거죠. 네.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미국 시장 이야기도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해나가야 네.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준비하신 것 중에 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알아야 하는 수치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이 터지지 않아요.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대율 아까 중국과 비교해서. 미국이 더 세죠. 미국이 터졌을 때가 어디예요? 여기 100%대 여기 터졌죠. 네네. 이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60%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권 싸움이라는 게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다른 규모의 국가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낫다. 아니 좀 아주 많이 낫다. 네. 네. 아까 저 예대율이 중국이 거의 80%. 그렇죠. 그 정도였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60%, 20%포인트나 낮아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은 이번에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돈을 좀 더 많이 풀어야죠. 네. 그게 10월 달부터 제가 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제가 현금화를 갖다가 전체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20% 현금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20%를 중국을 왕창 늘렸거든요. 네. 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플러스 알파. 중국이 예대율 룰이 있었어요. 네. 75%라는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다 봤기 때문에 그 예대율을 쫙 집어놓은 거였거든요. 네. 더 많이 돈이 안 풀리게. 네. 근데 이거 폐지. 이번에요? 네. 큰 10월 뉴스네요. 1일부터. 큰 뉴스네. 네. 그리고 이번 전인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순 현금 공급량이 1,600억 위안인가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보여주듯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이 확 늘어나면 예대율 빨리 올라가죠. 네. 그럼 거품.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대율이 80에서 90 가는 10%포인트가 늘어나면 GDP는 15%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다. 네. 그거 늘어나고 나면 꼭지일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좀 더 20%? 뭐 이 정도 계산을 하자면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GDP가 9%씩 막 2년 동안 성장을 하고 나서 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선 올라갔을 때 공격을 하겠죠. 지금 지켜보다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자꾸 이 거품 붕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요. 네. 자꾸 제가 보는 사인은 거품이 조만간 팍 터질 수도, 그러니까 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거품 직전의 상황들. 사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그냥 내버려두고 고용만 초점 딱 맞추면 거품이 와야죠. 와야죠. 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현금 다 줄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예대율 보니까는 미국은 그 은행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테스트도 계속해서 받고 그래서 그런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박동희님? 정리하셔야 되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네요. 네,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게다가 경기 선행 지표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이것도 다 계산했었을 때 큰 무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빅스 지수, 뭐 공포 탐욕 지수 뭐 다 봤었을 때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 수치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이야기 오늘 좀 깊게 해봤네요. 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2부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